123회 전산세무 2급 실전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무부터 풀고 이론수로 풀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는 제시된 문제의 순서로 풀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일반적표 입력 메뉴죠. 그래서 회사는 주식회사 아미전자입니다.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번 보시면 자기주식 취득가에 150만 원을 전량 매도했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 140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즉 처분가액이 140만 원, 당부가액이 150만 원. 따라서 1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즉 자기수익은 대변, 보통 예금은 차변, 그리고 자기수익 처분 손실 자본 조정이죠. 차변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메모하고 두 번째 보시면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200만 원하고 지방소득세 20만 원, 즉 예수금이 220만 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 예금계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하나의 점표로 입력할 것, 즉 예수금 220만 원 차변이죠. 배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시험지에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보시면 유상증자를 했네요. 5천주를 주당 6천원 발행가액이죠. 그리고 액면가액은 5천원. 증자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하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을 조하여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할증 발행했어요. 5천원짜리를 6천원에 발행했죠. 따라서 발행가액 차액 1,000원 곱하기 주식수 5천원, 즉 500만 원의 할증 발행했죠. 만약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으면 50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발행가액은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어요. 3천만 원. 그리고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액이죠. 따라서 2,500만 원.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차변에 있던 것을 제거시키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그 금액을 상기한 만큼 적으시면 되겠죠. 이것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을 조회하여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3년 후 상한 소건으로 5천만 원을 차입하고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것은 간단하죠.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장기 차입금, 3년 후 상한 조건이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이것은 자산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따라서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리고 보통 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하시고 1번 문제는 2월 15일이죠. 그리고 대변의 자기 주식 금액은 150만 원. 이게 잔가액. 차변의 보통 예금은 103번. 이 정도는 아실 겁니다. 140만 원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차변입이죠. 따라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390번. 이것을 10만 원 입력하시면 1번 문제는 마무리됐어요. 2번 문제는 5월 10일이죠. 먼저 대변의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왔죠. 얼마? 220만 원. 그리고 차변의 예수금 2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6월 30일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을 확인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계 잔액 산표를 교유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6월달 기준으로 쭉 내려보십시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0만 원 있어요. 200만 원부터 제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입력 먼저 차변에 보통 예금에 얼마 입금됐습니까? 발행가액 3천만 원 입금됐죠? 그리고 대변에 자본금 2,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있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으로 제거시키셔야겠죠? 따라서 381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금액은 얼마?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 그것으로 300만 원 계상하시면 3번 문제도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4번 문제는 8월 20일이네요. 차변의 보통 예금에 얼마? 5천만 원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대변의 장기 차입금 그리고 거래처를 입력하셔야겠죠. 국민은행 5천만 원 입력하시면 4번 문제도 마무리했고 5번 문제 9월 30일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186번 선택하시고 금액은 6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일반 전표 입력은 마무리됐어요. 문제 2번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이 중에서 1번 보시면 비품 취득 원가하고 감가상각 누계 즉 장부가액이 1,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원에 처분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세계서를 발급했다. 그리고 판매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것은 유형은 11번 과세 공과에 만원이죠. 과세 별도 1,000원이 되는 겁니다. 1,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았네요. 따라서 처분 이익이 9,000원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는 대변에 비품 100만 원 날리시고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에 99만 9천원 있죠. 그리고 공과액하고 세액을 외상으로 하기로 했죠. 미수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은 1,000원. 그리고 처분 이익은 9,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 정지 비용, 토지를 평평하게 하는 비용이 토지 정지 비용이죠. 발생하여 전자세액을 발급받았다. 이것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죠. 따라서 불공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금은 7일로 지급하기로 했다. 외상이죠. 부채 계정은 미지급금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과에 2천만 원, 세액이 200만 원. 그리고 유형은 불공 54번. 그리고 공과액하고 세액 2천만 원,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지비용 전체가 2,200만 원 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계정을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2,2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보통예금 계좌에 33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입금 내역 확인해 보니 김길려 씨 비사업자라고 되어 있죠.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유형이 건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과액은 30만 원, 부가세는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상품을 판매했죠. 제품 매출하면 안 됩니다. 간혹가다 상품 매출도 나옵니다. 상품 매출 30만 원, 부가세 예수금 3만 원,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죠. 차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 갖고 나중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9월 30일 2기 부가세 예정 신고 시 누락된 제조부서의 저녁 회식 비용 이것은 복리후생비죠. 근데 종이세액에서를 10월 30일에 발견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2기 부가세 확정 신고에 반영되도록 입력 및 설정할 것. 공과액은 50만 원, 세액은 5만 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종이세액에서를 받은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정 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설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유형은 매입의 과세죠. 공과액 50만 원, 세액 5만 원. 그리고 전자세액에서가 아니죠. 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공유생비, 제조용비에 50만 원,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섯 번째는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네요. 여기에 사무실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목 책상이라고 되어 있죠.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공과액이 150만 원, 부가세가 15만 원 되어 있죠. 요것에 대해서 유형은 현금 과세, 그리고 공과액 세액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비품이 되는 거죠. 부가세 대급금 15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줬어요. 이렇게 다 메모한 상태에서 입력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하시고 첫 번째 문제는 2월 5일이죠. 그리고 유형은 11번 과세, 그리고 비품을 처분했죠. 비품 공가액이 10,000원에 부가세 1,000원입니다. 거래처는 중고 환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자세액연서를 발급했죠.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의 비품이죠. 비품 금액은 100만 원. 동시에 차변에 213번 감가상각 누계에 99만 9천 원. 그리고 차변에 미수금이죠. 미수금 11,000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대변에 유용자산 처분 이익이 되는 거죠. 유용자산 처분 이익 9,000원 하면 첫 번째 문제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불공이 되는 거죠. 54번. 그리고 토지정지비용 공급가액은 2천만 원에 200만 원. 거래처는 신성건설. 전자세액서를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죠. 차변에 토지가 되는 겁니다. 토지. 그리고 대변에 외상을 했죠. 따라서 253번 미지급금 2,200만 원 하면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됐어요. 세 번째 문제는 3월 11일이네요. 건별이죠. 14번 건별. 그리고 상품을 판매했다고 그랬죠. 상품. 공가액에다가 33만 원 공급대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거래처를 입력하라고 그랬죠. 빈길려시. 그리고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혼합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 매출 401번 그리고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09월 30일 먼저 유형 51번 과세, 그 다음에 회식비용 공가액이 50만 원에 5만 원. 거래처는 만나식당. 그리고 전자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됩니다. 공개 유형은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차변에 공유생비죠. 500번대 공유생비.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이런 상태에서 다 입력했어요. 그리고 이 전표를 체크하시고 여기에 F11 간편 집계 보이죠? 이것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예정 드라프 있죠? 이것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도는 10월 또는 11월, 12월 다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기 10월 1일 확인하시면 상단에 누락이라는 게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예정 신고 누락부로 반영됐다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고서 보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0월 20일이네요. 10월 20일 61번 현금 과세 그리고 원목 책상 품목은 구태여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165만 원 입력하시면 공과액하고 부가세 알아서 나눠줍니다. 거래처는 행복가구 그리고 공개 유형은 현금이니까 1번 현금하는 게 편하죠. 따라서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피프 150만 원
부가세 대금 15만 원, 매변에 현금 16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입 매출 전표까지 입력했어요. 문제 3은 부가세 신고 관련이죠.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하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 선칙만 작성할 것, 그리고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매출 자료를 줬어요. 전자생에서 발급 과세 매출에 공과액하고 세액 썼어요. 그리고 월세 전자생에서 발급분을 포함한 것이다. 이것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세금에서 발급분을 별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당사의 임대료 매출 자료를 줬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임대 공과액 명세서에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를 구할 겁니다. 그리고 매입 자료를 보시면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있죠. 공과액하고 세액 줬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개인적 사용분에 대한 전자세금에서 공과액, 이것은 불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정 신고 시 누락된 세액에 있어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이세액에서 수취분, 종이세액에서 수취분은 공급자만 가산세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공급받는 자죠. 공급받는 자에게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정 신고 누락분은 확정 신고 시에 반영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직접 전자 신고하여 세액 공제 받기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현재 시행령 개정안에 10,000원이었던 것이 5,000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개정될 것으로 보고 제가 책을 집필했습니다. 근데 만약 개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정한 대로 입력해 볼 겁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 명세하고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결국 종이세액서에 대해서 수취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가 없다고 간접적으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임대 공과액 명세서 클릭하시고 이것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04월서부터 06월이죠. 그리고 적용 이자율은 3.1%로 가정할 것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F2를 이용해 갖고 불야식 159번 있죠. 요것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수는 1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충수는 1층, 그리고 101호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면적 224평방미터, 용도 사무실, 임대기간은 당기 1월 1일서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보증금은 4천만 원, 그리고 월세는 128만 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간주 임대료 금액을 여러분들이 메모하시고 입력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 공과액 명세서를 작성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를 클릭하시고 확정 신고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 먼저 세액에서 발급분 공과액을 줬어요. 직접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과세분이 있었죠. 3번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주임대료는 309-1500이었었죠. 그러면 30915원이 세액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세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반 매입분의 전체 금액을 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공이 있었죠. 대표자 개인 사용분에 대한 거. 이것은 여기 하단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죠.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얼마? 100만 원하고 10만 원 이렇게 입력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강 공제세액이 있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여기에 5,000원 입력하시면 여기까지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있었죠? 매입에 대해서 예정신고 누락분 13번에 딱 커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라고 그랬죠? 세금에서 수취분 금액은 75만원, 세액은 75,000원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차가감 납부할세액이 계산되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부가세 1번 문제도 마무리됐어요. 상단에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부가세 두 번째 문제는 수출 실적 명세서하고 세 종류의 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가 있네요. 서류번호 있고 발급일이 있어요. 4월 3일. 즉 1기 확정 신고 기간까지 발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급이라고 금액을 줬죠. 두 번째 보시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요 구매 확인서에 의한 전자세금 계산서죠. 5천만 원 세액은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홈택스에서 조회한 수출 실적 명세서 자료를 줬네요.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선적일이 있고 환가일이 있어요. 즉 선적 당시에 외상일이라고 했죠. 따라서 선적일 환율을 적용해 갖고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구사 통화는 유로화죠. 선적일하고 환가일이 있어요. 환가일이 먼저죠. 따라서 환가일 환율을 선택해 갖고 공가액을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 자료는 직접 수출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입력할 게 내국 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 신고 기간이죠. 그리고 부분란에 구매 확인서, 그리고 서류 번호였죠. PKT 있는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급일은 당기 4월 3일이죠. 품목은 전자제품, 거래처명은 F2를 이용해 갖고 미래테크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이 금액을 메모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수출 실적 명세서 위에 있죠. 클릭하시고 1월부터 03월까지의 수출 신고 번호, I'm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선적일, 이것은 선적일이 빠르죠. 따라서 당기에 2월 15일, 그리고 통화는 F2를 이용해서 미국 USD죠. 환율은 선적일 환율 1,450원, 외환은 5만 달러, 거래처는 토마스. 첫 번째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선적일, 이것은 한가일을 입력하는 거죠. 03월 05일, 그리고 유로 하라고 그랬어요. EUR, 이것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환율은 1,350원, 외환은 32,000 유로, 그리고 거래처는 요구사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원화금액 이것을 메모해 두시면 되겠어요. 저장하시고 나오시고 최종적으로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01월부터 03월까지 여기서 상단에 불러오기 해도 안 불러집니다. 왜?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불러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직접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우리 수출 실적 명세서에 입력한 금액이죠. 그리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공급하는 제와 여기에 5천만 원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영세율 매출 명세서도 작성이 완료됐어요.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결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동결산이죠. 제조공장 화재보험, 화재보험료로 1,680만 원, 보험기간은 1년이죠. 전액 비용 처리했다. 결국 성급비용 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급비용은 1년치 보험료 나누기 12개월 곱하기 6개월치죠. 이게 내년도 비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의 성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제조경비 취소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수동결산이죠. 부가세 예수하고 배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은 미수금, 그리고 경강공제세액은 자비고로,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것도 간단하죠. 그리고 전자신고세 공제는 10,000원으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있던 것을 제거시키죠. 마찬가지로 대급금도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지연수치 가산세는 세금과로 하라고 했죠. 그리고 전자신고세 공제는 자비고로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납부세액이 발생함으로 미지급세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1월에 구입한 소모품이 200만 원이다. 근데 미사용한 소모품은 30만 원이다. 그러면서 회사는 구입 시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결국 사용 금액을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200만 원에서 30만 원을 차감하면 얼마 사용했습니까? 170만 원. 즉 차변의 소모품비 170만 원 제조 경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모품을 취소하시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수동, 자동 다 가능합니다. 근데 수동으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은 700만 원, 지방소득세는 70만 원, 결국 법인세 등은 770만 원이죠. 중간연합세, 선납세금 이것은 차변이 있는 거죠. 대변으로 제거하시면서 미지급세금 57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메모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외상매출금의 잔액의 3%하고 단기대금의 잔액에 대해서 3%를 설정한다. 다른 채권에 있어서는 배송축납금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자동결산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결산은 12월 31일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거죠. 첫 번째는 성급비용이죠. 차변의 성급비용 금액은 840만 원. 동시에 대변의 보험료죠. 보험료인데 500번대 제조금비죠. 84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동결산. 먼저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금액은 3,54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부가세 대금 2,237만 원. 그리고 차변의 세금과 공과 환관비죠. 817번 금액은 3만 원. 가산세입니다. 그리고 대변의 자비 전자신고세액 공제 10,000원으로 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000원. 그리고 나머지 차액분은 이게 미지급세금이 되는 겁니다. 미지급세금 1,30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됐어요. 세 번째 문제, 먼저 차변의 소모품비 530번이죠. 170만 원 사용했어요. 그리고 대변의 소모품 취소하시는 겁니다. 173번 소모품 취소하시면 되겠죠. 그 네 번째는 법인세 등이죠. 차변의 법인세 등 17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선납세금 200만 원 제거하시고 대변의 미지급세금 570만 원. 이러면 수동결산을 다 입력했습니다. 다음에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1월부터 12월까지 하시고 상단에 대손상가 이것을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손율은 몇 퍼센트? 3%를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하고 자동으로 다 계산해요. 근데 외상매출금하고 단기 대금만 설정을 했어요. 따라서 이것을 다 제로로 만드시면 되는 거죠. 두 개만 놔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상가비 판관비에 여기 있고 영업의 비용 1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산 반영. 그러면 하단에 보십시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 반영됐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단기 대금에 150만 원 반영된 게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표 추가를 하시면 이 문제도 마무리됐습니다. 문제 5번은 원천징수 관련 문제죠. 첫 번째는 급여 자료 입력입니다. 11월 기속, 12월 지급분 급여 내역을 줬네요. 그래서 수당 공제, 등록 및 급여 자료 입력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수당 공제 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하고 월정액 여부하고 통상임금 여부는 무시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충족하면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다 하면서 반윤상 시에 대해서 급여 명세서를 줬어요. 이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식대 보시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식대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 명의 임차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격수당은 과세죠. 보육수당은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이 있다. 1인당 10만 원씩 매월 받고 있다. 이것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2026년부터 인당 20만 원이니까 총액 30만 원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원천징수 클릭하시고 급여자료 입력 클릭하십시오. 수당 공제를 클릭하시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부로 하시면 되는 거죠. 기본급 사용하고 상여 사용되죠. 직책수당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부로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차 수당도 부, 그리고 비과세 식대도 부로 해야겠죠. 별도 입력할 겁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죠. 그래서 여 하시고 야간 근로수당 여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입력할 게 식대죠. 그래서 과세의 식대 입력하고 그다음에 자격수당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과세 보육수당이 있었죠. 수당 그리고 F2를 이용해서 보육수당 또 공익 이것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당 공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기속분의 지급 연월일은 12월 5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반융상시에 기본급 250만 원, 상여 100만 원, 식대 20만 원,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 야간 근로수당 이렇게 제가 부로 했는데 나타나면 다시 부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 근로수당을 제가 부로 안 했나 봅니다. 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수정하시면 돼요. 없어지죠. 자격수당 15만 원, 보육수당 30만 원. 따라서 비과세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고,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러면 문제에서 공제총액하고 타인 지급액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대로 입력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급여 자료 입력을 해봤습니다. 김노사 씨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무릎 표시하시로 되어 있죠. 본인 김노사입니다. 여성분이죠. 총급여액이 8,280만 원이니까 부녀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 이승현 씨 보시면 상가 임대소득금액 3천만 원이 있네요. 소득요건 충족 못합니다. 따라서 부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친 김대명 씨 복권 당첨금 800만 원, 이것은 분리과세 소득이죠. 따라서 소득요건은 충족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2026년 기준 72살이에요.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공제를 받죠. 동생 장애우예요. 연령 요건 안 따집니다. 따라서 장애인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민지 씨 연령 요건 충족하죠.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찬 씨 7살이죠. 자녀 세액 공제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전 근무지 소득 자료를 줬어요. 이것은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말정산 관련자를 줬네요. 보험료는 연령요건, 소득요건 충족해야 돼요. 일반. 근데 장애인 전용보장성 보험료는 연령요건 안 따지죠. 그래서 대상 여부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승현 배우자 소득요건 충족 안 하죠. 따라서 이것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혜나 씨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18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교육비는 연령요건, 소득요건 안 따집니다. 이게 2026년 개정된 사항이죠. 따라서 본인에 대해서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만 대상이죠. 그리고 노인대학 수강료,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 교복 구입비, 중학생이죠. 따라서 한도가 있어요. 50만 원. 50만 원만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급식비도 대상이죠. 15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의료비는 연령요건, 소득요건 안 따집니다. 따라서 부친 임플란트 비용 300만 원에 실손 의료비용금 110만 원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차감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차감해 주죠. 이것은 특정 의료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 장애우죠. 나식 수술 비용 400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 동시 적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특정 의료비로 입력하시면 되고, 자녀 한약 구입비인데 체력 증진 목적, 이것은 의료비가 아니죠. 따라서 입력하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입력하시고, 근데 신용카드 사용액에서는 형제자매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따라서 동생의 신용카드는 제외가 된다는 거. 부친 김대명 명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는 연령요건은 안 따져요. 소득요건만 따지죠. 그리고 이민지 직불카드, 그리고 김노사 신용카드 사용은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중복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1,850만 원. 공제 요건은 충족한다고 그랬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인 이승현이가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국세청 연말 정산 간수화 서비스 자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연말 정산 추가 자료 클릭하시고 계속란에서 F2를 이용해서 김노사 씨를 불러오시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소득 명세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근무처명은 남동테크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 기간은 1월 1일서부터
2월 말일까지 입력했어요. 급여란에는 1200만 원, 상여 250만 원 하나씩 보면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단에 국민연금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입력했어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 소득세에 기납부세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세액명세, 기납부세액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연말관계 배우자 F2를 이용해서 배우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배우자는 소득 기준 초과되는 거죠. 1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하시면 부로 체크된다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부친 1번이죠. 김대명 연령 요건 충족하고 60세 이상 체크된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경로우대까지 체크됐어요. 그리고 동생 김혜나 그리고 장애우죠. 그래서 5번 선택하시면 여기에 장애인 1번에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그리고 자녀 있었죠? 14살 20대 이하 그리고 자녀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그리고 둘째 7살 20대 이하 그러면 부양가족 명세는 작성됐어요. 그러면 부양가족 명세서 입력할 게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보험료가 있었어요. 동생에 대해서 김혜나 씨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었죠. 따라서 김혜나 씨의 입력한 상태에서 여기에 보험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의 보장성 보험료 여기 있죠? 180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부양가족 명세서에서 입력하죠. 따라서 본인에 대해서 김노사 씨에 대해서 교육비란에다가 420만 원 그리고 본인 이렇게 체크되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민지 자녀도 마찬가지로 초중고죠. 교육비에 50만 원 교복입니다. 그리고 초중고 2번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찬 15만 원 그리고 취업전 1번 선택하시면 교육비 명세까지 입력했어요. 그리고 의료비에 먼저 F2를 이용해 갖고 부친 있었죠. 김대명 씨 선택하시면 그리고 국세청 상호 없으니까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액은 300만 원에 실손보험금 120만 원 있었죠. 그리고 동생 김혜나 씨 국세청장 하시고 금액은 나식수술비용 400만 원 있었죠. 400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의료비까지 입력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클릭하시면 신용카드 본인서부터 국세청 자료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붙인 뒷불 카드도 있었죠. 현금 영수증도 있습니다. 우측에 찍게 되고 대중교통분도 있었죠. 50만원. 그러면 1020만원 찍게 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이민지 씨에 대해서 직불카드 있었죠? 52만원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4,452만원 입력된 게 확인되실 겁니다. 연말정산 입력에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지금까지 입력했던 게 불러와지죠? 그러면 우측에 불러와지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하나하나씩 특종적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그 다음에 교육비, 그리고 신용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입력할 게 있었죠. 34번에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한에 클릭하시고 여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에 납입액의 40% 여기다가 1,850만원 입력하시면 모든 것을 다 입력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면 되겠죠. 객관식은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죠. 따라서 25%의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지출이 아닌 것은 광고 및 판촉활동비, 이것은 판관비죠. 그래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그리고 취득세, 취득과 직접 관련된 재세 공과금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죠. 그리고 운송비, 설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형자산의 삼각기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그렇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잘못된 표현이죠. 20년을 초과할 수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20년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서 초과할 수 있다는 거.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죠. 따라서 잔존 가치는 0원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2번도 잘못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비는 반드시 판관비가 처리한다. 이것도 잘못됐죠. 반드시가 아닙니다.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조경비로, 제조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판관비로 처리하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시험에서 자주 나오죠. 합리적인 삼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언제나 정해법을 사용한다는 거. 이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판매 목적이죠. 첫 번째 보시면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용 판매 상품은 이미 고객한테 넘어간 거죠. 그리고 고객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는 편이죠. 그리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아직 운송 중이에요. 그러면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2번이 잘못됐네요. 미 도착했기 때문에 판매자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의선출법에 의해요. 원가 배분할 경우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것이 상품의 원가로 구성되게 되어 있죠. 맞는 표현입니다. 선의선출법의 특징이죠. 네 번째,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 중이고 미판매됐어요. 이것은 위탁자 거죠. 그리고 적성품은 다 위탁자 겁니다. 판매되면 고객한테 넘어가는 거죠. 네 번째, 이것도 간단해요. 자산으로부터 그 수익이 여러 보고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 그럼 딱 나가겠죠. 감가상각비라는 거. 기간 배분 비용은 감가상각비입니다. 다섯 번째, 자본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무엇인가? 자기수식 취득했대요. 자본조정이죠, 자기수식은. 그래서 자본잉여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주를
주당 4,000원, 액면가액이 5,000원이래요. 이것은 할인 발행됐죠? 할인 발행됐을 경우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주식 할인 발행 자본.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본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이 10만 원인 자기 주식을 10만 원에 매각했대요. 손실 봤죠? 이것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 2, 3번은 자본 조정에 영향을 미치죠. 자기 주식을 5만 5천 원에 취득하여 바로 소각했다. 근데 액면가액은 6만 원이랍니다. 따라서 차변에 자본금 6만 원, 그리고 바로 취득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금 등으로 5만 5천 원 취득한 거예요. 고채 5천 원, 이게 감자채액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본잉여금이 되는 거죠. 4번이 정답이네요.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이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관련 원가가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메모원가는 비관련 원가죠.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번, 2번 다 맞는 편이죠. 그리고 변동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중요한 것은 단위당 원가, 이렇게 했어요.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서 일정합니다. 이게 잘못됐죠. 그리고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는 원가이다. 고정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는 원가죠. 임차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고정원가죠. 거기에서 물건을 100개 파나 1000개 파나 언제나 고정원가는 동일합니다. 근데 개당 원가는 감소가 되는 거죠. 많이 팔면 팔수록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는 겁니다. 7번째 보시면 항공기 B의 총 제조원가, 즉 B에 대해서 제조간접비를 구하면 총 제조원가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제조간접비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이렇게 됐어요. 직접 재료비는 50만 원, 제조간접비는 350만 원. 그럼 배부율을 구할 수 있죠. 제조간접비 350만 원 나누기에 직접 재료비, 그러면 직접 재료비 1원당 7원을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조간접비 30만 원 곱하기 7원이니까 210만 원이 되는 거죠. 요 세 개를 합치면 당기총 제조 원가가 되는 겁니다. 8번째는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네요. 종합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선박을 생각하시면 돼요. 맞는 편이죠. 두 번째, 종합가 계산은 정확한 원가 계산이 안 됩니다. 대충 하는 게 종합 원가 계산이에요.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이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되는 거죠. 종합 원가 계산은 대충 하는 원가 계산이에요. 즉 진척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진척도 또는 완성도, 이렇게 해갖고 대충 하는 원가 계산이 종합 원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이 경제적이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이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 공정별 원가,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짓게 하죠. 그리고 종합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것이 핵심 과제죠. 그래서 완성도를 계산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되는 겁니다. 선일 선출법에 따른 원재료와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원재료는 공정 처수 시스템의 전력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전체 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 표를 그리시면 되는 거죠. 먼저 완성품이 1400개예요. 그렇죠? 1400개. 기초 제품이 400개. 따라서 단기 투입 완성품이 1000개가 되는 거죠. 기말 제품이 600개. 완성도는 40%. 따라서 기초 제품에 대한 거 재료비는 투입 안 되죠. 이미 전기에 투입됐으니까. 가공비는 70%가 되는 거죠. 전기에 30%가 완성됐으니까 단기에 70%. 따라서 280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투입 완성분은 다 1000개죠. 기말 제품은 재료비 600개, 그리고 600개 곱하기 40% 240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합하면 원재료하고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보시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배부 차이는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한 액과 예정 배부액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배분 차이 조정 방법은 매출원가 조정법, 상호 배분법이 아니죠. 이것은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영업의 손익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됐죠. 그리고 매출원가 조정법은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방법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과소 배분은 실제 발생에 비해서 예정 배부액이 적을 경우 발생한다. 여러분 숫자를 메모해 보세요. 예정 배부액이 50원, 실제 발생액이 100원. 이게 과소 배부가 되는 거죠. 4번도 맞는 표현이죠. 11번 면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보도글로 씌워드리겠어요. 칠레. 만약 여러분들이 칠레를 모르면 이 문제 풀기 힘들어요. 칠레는 남미에 있는 국가죠. 일축하게 되어 있는 해안선을 따른 국가가 칠레입니다. 이어서 관상용 열대어. 이것은 비식용이죠. 따라서 이것은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 운만 편의를 위해서 된장, 고추장을 병에 넣어갖고 판매했다. 이것은 면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는 자체가 면세예요. 그러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토지를 임대했어요. 임대일 때는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수입이 발생했다.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던 엄청난 규모라도 만약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는 무조건 면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면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 공제. 의제 매입세 공제의 뜻을 아시면 돼요. 면세 농산물 등을 이용하는 업종이죠. 결국 음식점 하고 뭐가 있어요? 제조업 있죠. 자동차 매매요. 면세 농산물 살 일이 없어요. 부동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매업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않죠. 따라서 음식점업을 찾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13번째 용역의 공급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건설 사업자는 무조건 용역의 공급을 보게 돼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건설 용역 제공. 이것은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임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의 공급이죠. 그 다음에 산업상 지식, 경험, 숙련, 즉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특허권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돼 있어요. 권리의 양도죠.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이다. 잘못됐죠? 분류 과세되는 겁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세 가지로 분류해서 과세한다는 거 틀린 표현이고, 두 번째, 주택임대사업의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지 않죠. 따라서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업소득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소득액의 합계가 4천만 원 이하이면 금액이 잘못됐죠?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의 크기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 근로소득 공제는 급여액에 따라서 틀린다. 일정 산식이 있죠? 따라서 총 급여액 기준에 따라서 틀려지게 돼 있다는 거. 개인연금 저축은 그냥 납입액에 대해서 공제합니다. 연간 납입액의 40%. 총 급여액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의료비세액 공제. 이것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지 의료비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 1억 원의 총 급여액이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300만 원 이하, 즉 250만 원의 의료비가 있어요. 그러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3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의료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즉 총급여액에 따라서 납입액의 15% 또는 12%가 있어요. 그래서 총급여액의 크기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실물을 입력하고 그다음에 이론에게 충분한 시간을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